새벽 버스를 탄 여자. 1962년 늦가을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김영환의 집 앞마당에서는 누렇게 익은 고추가 멍석 위에서 바스락거렸고 감나무 가지마다 주홍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도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김지연은 그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12살이 된 지연은 작고 깡마른 몸집에 까만 눈동자가 유독 컸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 박말순을 도와 부엌일을 했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 널린 고추를 뒤집었습니다. 저녁이면 기름때 묻은 호롱불 아래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말순은 38배 나이에도 허리가 굽어 있었고 입가에는 늘 걱정스러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오빠 김태수는 22살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태수는 마을에서 성실한 청년으로 통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집안 살림을 꾸려갔고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아버지 김영환은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나름 식자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는 늘 중절모를 쓰고 다녔고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서는 거야. 딸은 결국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라며 지연이 듣고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지연이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으면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태수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형이 동생을 보는 따뜻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에게 엄마 오빠가 저를 이상하게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녀는 지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오빠는 내 형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밤이 되면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시간인 밤이 지연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장 깨진 침묵, 더 깊은 상처. 1963년 봄이 오자 지연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어 학교에 가면서도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태수가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숙제 도와줄게라는 핑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심해서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 형이 뭘 나쁘게 하겠어?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결국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아버지가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 말순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창백해진 얼굴을, 움츠러든 어깨를, 밤마다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김영환은 아들 태수만을 편들었고 며느리감을 찾아다니며 우리 태수는 참 착하다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 밥을 먹지 못하고 토하자 말순은 딸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왜 오빠를 말리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돼.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남자들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64년 여름 지연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구역질이 심해졌습니다. 14살이 된 지연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석인의 딸이 이상해 보이던데 누구 아이일까? 김영환은 면장이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연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 아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환은 태수를 불렀고 태수는 태연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가 마을 잡화점 아들과. 영환은 당장 잡화점으로 달려가 민수의 아버지와 큰 소리로 다퉜고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결국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연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부모가 제대로 못 키웠나 봐. 지연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밤마다 지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지연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어디든 멀리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연은 15살이 되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장 탈출의 불씨. 1965년 2월 지연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밤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와서 아기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15살의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네. 산파 할머니의 말에 김영환은 기뻐했습니다. 태수가 준우는 어때요?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라고 제안했고 아이는 김준호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를 돌보는 동안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몸을 안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출생에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지만 아이 자체는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달도 안 되어 다시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오빠 아이가 자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태수는 지금 열어 아이는 계속 잘 거야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첫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사이에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뜰 무렵 태수가 따라왔습니다. 지연은 논두길에서 발견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후 김영환에게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지연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탈출 시도는 석 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날을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말순이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안 돼. 더 큰 화만 날 뿐이야.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참아야 해. 참고 견뎌야 해. 말순의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지연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선이라는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선이는 지연보다 2살 많았고 도시에서 살다가 시집 온 처지였습니다. 지연아, 서울은 정말 넓어.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아. 선이는 지연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 야학을 다니는 사람들, 혼자서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군청 간부 부인인 박 여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박 여사는 지연의 사정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연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비상금이야.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바뀌려고 해도 이 마을 사람들은 계속 같은 시선으로 볼 거야. 서울로 가라. 거기서는 누구도 내 과거를 모르거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를 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구원은 누군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장, 새벽버스, 끊어진 사슬. 1966년 가을 김영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중에 심장마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집으로 운반했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3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겠네. 아버지만큼 잘할 거야. 태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권력을 손에 쥔 태수가 어떻게 변할지. 장례를 마친 후 태수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준우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것이야. 이해했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권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순은 남편의 죽음 이후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아들 태수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지연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준 돈을 조금씩 모았고 선희에게 서울의 정보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청량리에 가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곳이 있어. 공장이나 식당 일 말이야. 하숙집도 있고 물론 돈이 들지만 혼자 살기에는 안전해. 1967년 2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품삯을 받으러 읍내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떠날 거예요. 말순은 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울이요. 아이와 함께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으로 가서 숨겨둔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많지는 않지만 엄마도 같이 가요. 지연이 간청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늙었어. 이제 와서 어디 가겠니? 너라도 가야 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여기서는 행복할 수 없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지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벽 4시 지연은 아들 준우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2년 전 실패한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버스를 탄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모든 고통이 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지연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청량리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물결이 지연을 휩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선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하숙집 주인 최 아주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온 지연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와 함께
작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연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아이를 돌봐주었고 식당 주인은 남은 음식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지연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5장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1967년부터 1995년까지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준호가 울고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엄마가 돌아오기만 하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1970년 지연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하숙집 근처에 살던 정할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게. 나도 외로운 처지라 아이 보는 게 즐겁네. 정할아버지는 준호를 친손자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지연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고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사랑이란 글자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지.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웠고 지연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1972년 지연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된 것입니다. 요리 솜씨가 뛰어났던 지연은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지연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할아버지 덕분에 공부도 잘했고 예의도 바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준호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1978년 정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할아버지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두 사람을 챙겼습니다. 지연아, 이 집을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다. 너희가 내 가족이었어. 가족끼리 당연한 일이지. 정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지연과 준호는 작은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1980년 지연은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정할아버지가 남긴 집 1층을 개조해서 만든 가게였습니다. 지연이네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지연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982년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준호의 소식을 들은 지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호는 더욱 성실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도 했고 방학 때는 어머니 가게도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가 되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1985년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분식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게 좋아. 1987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대학을 졸업한 교사였습니다.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준호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살림을 꾸려가고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거야. 지연은 아들 부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1990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지연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은 뭘로 할까요? 며느리가 물었을 때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는 어떨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 손자는 김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랄 것입니다. 어느 날 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연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거야. 그게 전부야. 지연은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되물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1995년 지연은 55살이 되었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인기가 많았고 손자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분식집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준호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희망이도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사진 속의 정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도시도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도. 가족이 곧 안전은 아니구나. 지연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정할아버지, 하숙집 최아주머니,
분식집 단골 손님들, 그리고 지금의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연에게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가족,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지연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용기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2년 경북 산골 마을의 12살 소녀가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1995년 서울의 당당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사랑을 주었고 손자에게는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가족과 선택해서 만든 가족. 지연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연은 손자 희망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분식집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연이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이를 업고 첫 버스를 탔던 그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생존자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이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희망을 증명합니다. 김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겪었던 고통을 대변하면서도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낸 용기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건네는 도움의 손길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박 여사의 돈 봉투, 선희의 희망적인 이야기, 정할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 하숙집 아주머니의 배려,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지연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지연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의 박 여사나 정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의와 용기가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김지연의 이야기는 그 희망의 증거입니다.